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실 저는 스마트폰에서 메신저와 전화를 제외하면 다른 앱과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 직업이 소방공무원인 만큼 근무하는데 정신이 없기도 하고 출동이 없을 때는 개인정비, 소방장비 정비, 또 운동을 하면서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퇴근 후 조금 있는 휴식 시간에는 모자란 잠과 제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 요즘엔 안 보는 사람을 보기 힘든 유튜브 시청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벌어진 일로 이곳 유튜브와는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이 있을까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찾아봤던 건데 제 사연과는 다르더라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보다 더한 사연들을 읽으며 이곳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요즘엔 짬이 날 때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 사연도 채택이 되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번에도 호기심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사연이 다른 분들에 비하면 비교적 심심할 수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충격적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듣는 이가 아닌 사연 속 주인공인 저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저와 같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제 사연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불행한 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야 했던 무기력한 어머니로 인해 저는 늘 눈치를 보며 부모님에게 의지하거나 기댈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폭력을 쓰는 아버지가 미웠고 그런 아버지에게 당하기만 하는 어머니가 가여웠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에게 맞는 처지였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어머니가 더 안타까웠어요. 그랬었기에 어느 날 어머니가 절 두고 집을 나갔을 때도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절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 믿으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홀로 아버지의 폭력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일로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 돼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어머니 생각을 하며 버티곤 했습니다. 제가 매일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멀리서 절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저는 드디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조부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당시 초등학생 나이였던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 너무나도 기뻤고 당연하게도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따라 나갈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외조모님과 어머니가 집으로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혼 문제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폭력적인 아버지와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셨고 늘 어머니와 제 앞에선 윽박지르며 폭력적이었던 아버지는 다행히도 외조부님 앞에서는 별다른 대꾸 없이 묵묵히 계셨죠. 자네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하나? 언제는 호강시켜주겠다며 그렇게 데려가더니 겨우 이러려고 내 딸 데려갔나? 아무튼 난
우리 딸의 자네랑 더 살게 할 수 없으니 이혼하게. 자네도 양심이 있으면 이혼 안 하겠다는 소린 못 하겠지? 그렇게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셨고 저는 그 뒤로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게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엄마가 언젠가 절 데리러 올 줄 알았어요. 엄마, 그럼 나 이제 엄마 따라가도 돼요? 얘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너를 데려가? 넌 여기서 네 아빠랑 살아야지. 왜요?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 그동안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계속 엄마 기다렸다고요. 아우, 진짜 얘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난 네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왜 데려가니? 다 큰 자식 데려가서 무슨 혹을 붙이고 살라고. 나는 너 키울 사정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괜히 나 쫓아나오지 말고 네 아빠랑 잘 살아. 너까지 내 발목 붙잡지 말라는 말이야. 처음부터 어머니는 저를 데려갈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날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저를 외면하는 어머니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럼에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지낼 수 없었던 저는 어머니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아빠 무섭단 말이야. 엄마, 나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조금만 먹고 속도 안 썩일게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나야말로 살고 싶어. 내가 애 아빠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그 고생을 하고서 너까지 데려가야 되겠니? 어린 아들이 울고불고 매달리는데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절 두고 가버리셨고,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 버려지며 그 후로도 계속 아버지 밑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던 제 유년 시절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죠. 그때 저는 벗어날 수 없는 불행에서 혼자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간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며 지내야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제게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마음 한편으로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머니의 소식을 수소문에 찾아가게 됐죠. 그때는 어머니도 힘들어서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 보면 어머니도 조금은 절 그리워하지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역시 제 헛된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훈이에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너 뭐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너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어머니, 저 반갑지 않으세요? 그동안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왜 보고 싶어 하니?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 다신 보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내가 너 잊고 산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 이제야 겨우 사람처럼 살만하다 했더니 얘가 또 내 발목 잡으려고. 됐고, 난 너 안 보고 싶으니까 돌아가. 돌아가서 다신 찾아오지 마. 우리 앞으로 다신 보고 살지 말자. 어렵게 알아낸 어머니의 소식에 용기 내어 찾아갔던 저는 또다시 차가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문전박대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친자식이고 몇 년이나 키웠던 아들인데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 어머니는 여전히 절 귀찮은 혹 정도로 취급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찾아온 것이 민폐고 발목을 잡는 거라며 저를 마치 귀찮은 동네 똥개만도 못한 듯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결국 그 일은 제게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됐고 그런 어머니의 반응에 전 그 후로 다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혼자 아버지를 견뎌내며 성인이 될 때까지 고통받던 저는 얼마 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몰래 품어왔던 꿈을 다시 꿀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학대받으며 아무런 꿈을 꿀 수 없었던 제가 그제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게 됐던 겁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게 모순이긴 했지만 더 이상 제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꿈을 쫓을 수 있었어요. 그런 제가 오랫동안 꿨던 꿈은 바로 소방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TV에서 본 소방관의 모습은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불행한 유년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제게 사람들을 구하고 약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무척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구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제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여 바라던 소방관이 됐던 저는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학대받고 버림받았던 어린아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 정말 보람차고 멋진 일이었어요. 그렇게 꿈을 이루고 노력하며 살던 저는 어릴 적의 힘든 기억을 잊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려 노력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제 어린 시절을 다시 되찾을 순 없겠지만 그런 과거를 지울 만큼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쁘고 착한 아내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이 과분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늘 미안하기만 했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아내는 저를 사랑으로 감싸줬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끝내고 그토록 바라던 예쁜 2세까지 얻을 수 있었죠. 누구보다 아이를 기다렸던 저희는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그게 정말이야? 정말 임신이라고? 그래, 정말로.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되는 거야. 여보, 정말 고생했어. 나 너무 기쁘다. 근데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나같이 못난 사람한테 자식이 생긴다니. 솔직히 자신 없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야. 당신 분명 좋은 아빠 될 거야. 나한테 이렇게 좋은 남편이 못난 아빠가 될 순 없잖아. 그래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난 사랑받지 못했잖아. 이런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어도 나한테 사랑받잖아. 그리고 당신은 그런 와중에도 바르게 잘 큰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기에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많이 도와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는 분명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야. 어릴 적 상처가 많았던 저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좋으면서도 겁이 났습니다. 제대로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걱정을 덜어줬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다시 한 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라며 걱정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제 앞으로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어릴 적 연을 끊었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청훈아, 엄마야. 우리 청훈이 그동안 잘 지냈니? 당신 뭐예요? 당신이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아이, 청훈아,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가 반갑지 않아? 아이고, 우리 청훈이 번듯하게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라줬어. 언젠 다시 보지 말자고 매정하게 내쫓아버리더니 10년도 더 지나서 갑자기 찾아와선 뭐라고요? 반가워? 내가 당신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취급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반갑겠어요? 청훈아, 그러지 말아라. 네가 그러면 엄마 가슴 찢어져. 그땐 엄마도 사정이 있었단다. 넌 몰랐겠지만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 나도 오죽하면 내 새끼 못 받아주고 쫓아냈겠니? 엄마도 그때 일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 뭘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을진 모르겠지만 난 당신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걱정 먼저 하는 게 보통 부모인데 당신은 나 힘든 건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 버리고 떠난 뒤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하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이제 와서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젠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도 이제 와서 염치 없이 너 찾아온 게 미안하지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러니까 제발 엄마 불쌍하게 생각하고 좀 도와다오. 엄마한텐 이제 청훈이 너밖에 없어, 응? 10여 년 만에 찾아온 진모는 뻔뻔하게도 제게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찾아갔을 때는 쳐다도 보지 않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가 힘들다고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뻔뻔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화가 나 친모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괘씸해서라도 친모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고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내 가정 꾸리고 행복해지려고 하니 왜 갑자기 찾아와서 회방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집과 회사를 오가며 집요하게 절 찾아다녔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끝까지 싫다고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컸다는 거겠죠. 친모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머니를 남처럼 대하며 이 악물고 무시했고 언젠가부터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며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며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점점 배불러 오는 아내를 챙기며 전 소방관으로서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방관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죠. 바로 저희 집에서 말입니다. 출동 준비를 하며 화재가 난 곳이 저희 집이라는 걸 알았을 때 불안해서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불안해하는 절 보며 옆에 있는 동료가 괜찮을 거라고 절 진정시켜줬지만 그럼에도 제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 제 행동 한 번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더 큰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진화와 인명구조 작업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도 반장님의 작전을 들으며 원래대로 행동하려고 했죠. 그런데 불길이 치솟는 저희 집을 보고 있자니 몸이 저절로 먼저 움직여졌습니다. 저는 빌라 밖으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 사이에 제 아내는 없는지 찾아다녔고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제 아내를 보지 못했는지 묻고 다녔죠. 아무도 제 아내를 못 봤다고 했어요. 거기다 화재가 시작한 곳이 저희 집 같다는 말도 듣게 됐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게 되니 이성적인 판단이 되질 않았죠. 저는 동료들에게 지원을 부탁하며 화마가 집어삼킨 빌라 안으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갔어요. 저희 집에 현관문이 잠겨 있는 걸 보게 되니 당장이라도 저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거센 불길 속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믿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곳에 대피했을 거라고 믿었죠. 분명히 제가 빨리 구조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간 집안의 상황은 그러한 제 믿음도 흔들리게 만들긴 했습니다.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화재의 최절정기 바로 직전인 상황으로 엄청나게 거센 불길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강한 열기와 함께 몰아치는 연기는 육안으로 코앞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엄청난 유독가스 역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그래도 제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평소 자주 있는 거실과 안방이 아닌 화장실로 가장 먼저 향했어요. 화재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수도가 연결돼 있고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1차적으로 막아줄 문이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화장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욕조 안에 물을 받고 젖은 이불로 몸을 덮은 채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것처럼 엄청난 열기와 연기, 또 유독가스 속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잘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화장실 안에도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의식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저는 젖은 이불로 아내를 감싸 안고 빌라 밖으로 나가게 됐죠. 그런데 빌라 밖으로 나가고 있던 도중 의식이 또렷하지 못한 아내가 집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듣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말했죠. 여보, 집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어머님께서 집안 어딘가에 계실 거야. 얼른 올라가서 구해줘. 뭐? 어머님? 장모님께서 안에 계셔? 아니, 당신 어머니. 불이 났을 때 어머님께서 날 화장실로 대피시켜 주셨어. 그리고 어머님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현관까지 길 만들어 보겠다며 밖에 계셨고. 근데 당신이 현관을 깨고 들어온 걸 보면 현관까지 못 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어서 가서 구해. 아내 입에서 제 어머니라는 말을 듣곤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고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간에 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제 아내와 있었든 간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집안 어딘가에 있을 어머니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게 소방관인 제가 해야 할 의무였으니까요. 저는 빌라 밖으로 나와 아내를 동료 대원에게 인도한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간 집안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앞 1m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집안을 수색하고 있던 동료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집이라 집안 구조를 알고 있어 조금 더 원활하게 수색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작은 방 옷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유독가스를 마시긴 했지만 다행히 의식도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다른 부상을 입은 모습도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고 빌라에서 나왔죠. 이후 아내와 어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진화 작업과 인명구조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어머니를 끝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 역시 더 큰 불로 이어지기 전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진화 작업을 마치고 나면 탈진한 것처럼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이번 화재 현장은 저와 관련된 장소에서 제 가족이 피해를 입은 현장이라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바로 주저앉고 싶기보다는 마음이 더 조급해 계속 서성거리게 됐죠. 제 아내와 뱃속 아이가 무사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반장님과 동료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고 모두의 배려를 받고 화재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아내와 만나게 됐죠. 다행히 아내의 현명한 대처로 인해서 아내와 뱃속 아이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라는 존재가 왜 그때 저희 집에 있었는지 묻게 됐죠. 근데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었던 거야? 설마 당신 찾아와서 무슨 짓 했어? 이웃분들이 말씀하시기로 화재가 우리 집에서 시작된 것 같다고 하던데 설마 그 여자가 불낸 거야? 그 여자가 그런 거 맞아? 여보 진정 좀 해. 그런 거 아니야.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께서 날 화장실로 대피시켜 주셨다니까? 그럼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데?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당신이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근데 어머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분 아니셔. 오늘 나를 찾아오신 것도 당신이랑 잘 풀어보고 싶어서 나보고 설득 좀 해달라고 찾아오셨다가 우리 집에 불이 난 거 보고 나 구하러 오신 거라고. 뭐? 설득? 그리고 구하다니?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께서 나 구한다고 외벽 타고 베란다 유리창 깬 다음 들어오셔서 날 대피시키신 거야.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난 잠들어 있었거든. 아내가 제게 해준 말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아내가 어머니와 처음 만나게 됐던 건 몇 주 전이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와의 오해를 풀고 싶다며 집을 찾아왔다고 했죠. 처음엔 아내도 제게 들었던 말이 있었고 제가 여전히 어머니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서 어머니가 말하는 내용은 흘려듣고 커피만 내줬다고 합니다. 커피를 내줬던 건 그래도 절 낳아준 어머니이자 의미상으로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었으니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행동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 말에도 반응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날 찾아온 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게 어머니가 찾아온 걸 굳이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계속해서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는 어떻게든 저와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그 당시 어린 제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흘려듣던 아내였지만 계속해서 어머니의 사정을 듣고 있다 보니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의 만남이 빈번해졌고 저희 집에 불이 난 날에도 어머니가 아내를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불이 났던 그때 아내가 하필 잠이 들어 탈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임신하고 난 뒤 유독 낮잠이 많아졌던 아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길이 제법 번졌을 때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던 거예요. 불이 난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불길이 너무 거세 안방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을 밖에서 보게 된 어머니는 현관문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베란다가 있는 빌라 외벽을 탔다고 합니다. 아내는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리고는 그 거센 불길 속에서 아내를 화장실로 대피시키고 화재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현관문까지의 길을 진화하려고 했던 거라고 했어요. 저로선 놀라운 이야기였죠. 엄마가 그립고 필요했던, 어린 시절의 절 마지막까지 부정하던 엄마.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자 과거 저에게 했던 것과 다르게 먼저 찾아와 뻔뻔하게도 제게 도움을 필요로 하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려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에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내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타가 됐죠. 여보, 당신 어렸을 때 겪었던 일로만 어머님을 판단하지 마. 그때 그 당시 어머님 마음속에 또 그 상황이 어떤지는 당신이 모르잖아.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당신을 외면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으셨어. 그리고 그때 당신에게 한 행동을 지금도 후회하고 미안해하시고. 여보, 어머님 나랑 우리 튼튼이 목숨 걸고 구해주신 분이야. 어머님 아니었으면 나랑 튼튼이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물론 그렇다고 당신이 어렸을 때 어머님께 받은 상처를 잊고 용서하라는 건 아닌데 어머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해할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어머님 어려운 사정인 거 당신도 알지?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야. 도움을 못 주더라도 당신이 용서하는 걸로도 마음의 짐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래도 안 되겠어? 나랑 우리 튼튼이 구해준 분이신데 도저히 안 되겠어?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아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해도 아내와 제 아이를 구해준 어머니께 최소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제야 저는 같은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벌써 퇴원하셨다고 했어요. 의료진이 퇴원을 만료했다는데도 마치 도망가듯이 퇴원을 했다고 했죠. 아무래도 같은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와 뱃속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찾아올 저 때문에 무리하게 퇴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응급실 밖으로 나와 어딘가에 있을 어머니를 찾아 나섰죠.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멀리 못 가셨어요. 전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더 계셔야 한다는데 왜 벌써 가세요? 혹시 저 때문에 퇴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제가 뭐가 돼요? 아니다. 너 때문에 병원 나온 거 아니야. 병원에 오래 있어봤자 저거 맞아라, 이거 검사 받아라, 돈 나갈 때만 많아져서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몸은 제일 잘 안다고. 문제도 없는데 병원에 계속 있어서 뭐하니? 그나저나 희진이는 괜찮은 거지? 애도 이상 없고. 네. 어머니 덕분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아이고 잘 됐다. 병원에 실려오면서도 희진이 걱정이 많았는데. 그럼 어서 들어가 봐.
검사 결과로는 몸이 괜찮다고 해도 많이 놀라서 몸이 아직 안 좋을 거야. 남편인 네가 옆에 있어야 마음의 안정도 찾고 그래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하지. 자, 가봐라. 자기는 걱정 말고 들어가 아내에게 가보라는 어머니의 말에 더 죄송했습니다. 거기다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제 아내를 구하느라 화재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탓에 엉망이 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가슴까지 아파왔죠.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희진이 구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희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 다 듣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희진이 구하러 와주신 얘기부터 저와 오해를 풀고 싶어서 찾아오신 이야기까지. 사실 아직도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다 나았다고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그게 정말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그냥 가지 마세요. 큰 사고 겪으셨는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랑 희진이 처제네가 비어서 그 집에서 지낼 거거든요. 처제네가 지금 해외에서 지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짐 챙겨서 같이 지내요. 그러다 집이나 이런저런 거 다 정리되고 이사 가더라도 같이 지내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같이 지내다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물론 어머니께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인지 또... 정훈아, 너 지금 나랑 같이 살자고 말하는 거니? 왜 또 우시고 그러세요? 고맙다, 정훈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머니는 자기를 걱정하고 같이 살자는 제 말에 감동했는지 눈물을 보이셨어요. 우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왜 조금 더 일찍 다정한 말을 하지 못했나 싶었고요. 그렇게 제 아내와 아이를 목숨 걸고 화재로부터 구해준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해라고 하던 그 당시 그 사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자식인 절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곁에 홀로 두고 또다시 만나 저를 부정하고 밀어냈던 것을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과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데 난 네 아빠가 자식인 널 두고 도망갈 만큼 무서웠어. 너도 알잖니? 네 아빠가 날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널 데리고 있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쫓길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리고 도망갔다 잡혀오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 그래서 널 차마 데려갈 수 없었어. 거기다 어린 너에게서 네 아빠의 모습이 보일 때면 너마저 무서울 때가 있었으니까. 네 아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나 혼자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지. 또 너도 그 시절 이혼한 여자가, 가정주부였던 여자가 얼마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한지 대충은 알잖니.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널 데려가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단다. 그래서 네 아빠와 이혼할 때도 널 데려가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네 아빠 밑에서 자라면 잠자고 밥 먹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네가 고등학생 때 날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오랜만에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자식을 봤는데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줄 수 없는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하고 못나서 널 밀어냈던 거야.
나 같은 존재는 너에게 있어봤자 부끄러운 존재가 될 테고 짐만 될 뿐이었으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그 뒤에나 알게 됐고. 어머니가 말한 사정과 오해는 제게 그다지 와닿진 않았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머니가 한 이야기 들어도 절 버리고 밀어낸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 학대한다는 걸 몰랐다면 어머니를 이해했겠지만 어머니가 없는 목까지 제가 맞아야 한다는 걸, 또 맞고 있다는 걸 알았고 봤던 어머니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그런 변명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 상황이 자식을 버리고 밀어낼 만큼 힘든 상황이겠거니 생각하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려던 이유는 어머니께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 때문이었어요. 제 아내와 뱃속 아이를 구한 그 행동 덕분에 이미 전 어머니를 용서하고 있었죠. 하지만 30년 넘게 어머니를 미워하던 제가 어머니를 용서했다고 해서 금방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행동하는 거나 제 마음속으로나 아직은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 게 어색했죠. 어떨 때는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가깝게는 지내도 같이 사는 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다 제 생각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을 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아직 화재 사건과 관련된 일이 해결되지 않아 처제네 집에서 머물 때였는데 어머니가 처제네 안방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청소하는 건가? 아니면 찾는 물건이 있어서 저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처제네 안방에 들어가는 건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됐죠.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는데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품에 들고 있던 귀금속이 바닥에 뿌려지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처제네 물건에 손을 댄 거였어요. 전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됐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바닥에 있는 물건들 전부 저희 처제네 물건 아니에요? 이거 전부 귀금속들인데. 아, 그게... 아니, 내가 뭘 좀 찾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잠깐 착용해봤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잠시만요. 죄송한데 어머니 주머니에 있는 거 뭔지 좀 꺼내보세요. 어? 아니 주머니는 왜... 어머... 이게 왜 주머니에 있니? 내가 다른 거랑 착각해서 넣었나 보다. 정훈아,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거짓말한다는 걸 모를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처제네가 해외에 있어 물건이 없어진 걸 한참 뒤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도둑질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던 상황이었죠.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해야 했고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반대로 어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지난 어려웠다는 사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는 그 짧은 설명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생과 서러움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어머니의 경제적인 불안함을 제가 자식으로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어머니를 안심시키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의 일은 어머니와 저만의 비밀로 했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가 어머니께 조금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저도 어머니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을 겪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어요. 화재 감식반의 결과가 나왔는데 최초 발화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곳에서 단락흔, 그러니까 전선이 외력으로 인해 잘려진 흔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어머니께서 경찰 조사를 받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빌라 외벽을 올라가고 불길 속에서 아내를 대피시킨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방화범으로 의심을 받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화재 감식반과 수사를 맡게 된 경찰에게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답과 함께 어머니가 의심받게 된 영상 하나를 확인하게 됐죠. 사실 저희 집에서 화재가 어쩌다 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빌라에 재개발과 재건축 이야기가 많았던 곳이라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빌라 외부를 비추는 CCTV도 없었을 뿐더러 내부 CCTV 역시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집 역시 아직 출산하기 전이라 홈캠 같은 걸 설치하기 전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 바로 밑에 층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강아지를 키우느라 자제분들에게 부탁해 홈캠을 설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실을 비추는 그 홈캠에서 저희 어머니가 영상에 찍힌 거예요. 빌라 베란다 외벽을 올라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말이죠. 그 장면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베란다 외벽을 올라 유리창을 깨고 안방에 갇혀있던 아내를 구한 건 화재 사건과 관련된 분들도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영상 속 외벽을 타고 있는 어머니가 문제됐던 건 행동이 아닌 시간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베란다 외벽을 타고 저희 집으로 올라갔다고 추정되는 시간이 화재가 나기 한참 전이었거든요. 무려 2시간 전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확인되고 감식반 측에서는 저희 집의 화재가 단순한 화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게 해당 사실과 영상 파일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일과 며칠 전까지의 어머니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전까지 처방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수면제와 함께 화재 대피용 방진 방독 마스크, 전선 절단 가위 등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온 거죠. 그 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최초 발화 지점이라고 추정되는 곳의 단락흔에 어머니가 구입한 전선 절단 가위가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잠든 건 역시 임신 때문이 아닌 수면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설마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모든 게 딱딱 들어맞아졌어요. 거기다 화재가 발생하기 2시간 전에 현관문이 아닌 빌라 외벽을 타고 올라간 어머니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머니가 고의로 화재를 발생한 거라고 확신했죠. 필요한 건 방화를 일으킨 동기와 방화 후에도 도망가지 않은 이유였어요. 경찰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진 모르겠다며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했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화재로 어머니가 얻게 된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게 그 이유와 동기가 나왔거든요. 어머니는 화재가 발생한 당시 제 아내와 뱃속 아이를 구한 행동으로 저에게 믿음과 안정적인 삶을 얻게 됐으니까요.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직접 대답을 듣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어머니의 자백이 필요했고 저도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짓까지 한 건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예, 정훈아.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부 조작되거나 날 모함하는 거라고. 내가 불을 지르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CCTV인가 카메라인가 뭔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불을 냈으면 내가 도망을 가야지 왜 희진이를 구해? 내가 왜 거기서 죽을 뻔했겠냐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드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마터면 희진이, 제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왜 만들었냐고요? 말해보세요. 거짓말만 하지 말고 말 좀 해보라고요? 정훈아, 너까지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니? 난 정말 아니. 수면제, 절단가위, 거기다 화재 발생 2시간 전 영상까지.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한데요? 제가 우리 집에 불이 난 날 그 사건을 재구성해 볼까요? 어머닌 제 아내에게 오해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척하면서 저희 집 주변을 살펴봤겠죠. CCTV가 어디 있는지, 유동인구가 가장 적은 시간대는 언젠지. 그러다 CCTV가 없다는 것과 오래된 빌라라 낮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거기다 제 아내가 임신했으니 수면제를 타서 먹이더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졸린 거라고.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았겠죠. 그때부터 어머닌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저희 집에 불을 낼 그 계획을. 화재가 나기 2시간 전 각 층의 베란다와 가스관을 타고 저희 집까지 올라갔을 거고 오래되어 잘 닫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마시는 컵에 수면제를 탔겠죠. 아내가 그 물이 든 음료든 다 마시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가지고 온 전선 절단 가위와 절연 장갑을 이용해 불을 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과 같이 챙겨온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불길이 거세질 때까지 임신한 제 아내가 혼자선 탈출하지 못할 때까지 말이죠. 그러다 아내가 깨어나고 안방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을 때 어머니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며느리와 배석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더 극적인 상황이 필요했을 테니 제 아내를 화장실에 대피시켜 놓고 다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저 또는 다른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구조된 이후에는 자식의 행복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연기하면 됐고요. 제 추론이 틀렸나요? 정훈아. 그만하세요! 이미 증거란 증거는 다 나왔어요. 제가 들어온 것도 어머니의 범행 동기와 제 아내를 구한 이유를 어머니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미 어머니와 제 관계는 끝났으니까! 제 입에서 모자 관계가 끝이라는 말과 모든 증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곤 바로 조금 전과 억울하다는 표정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절 노려봤어요. 누굴 닮았는지 아주 똑똑하네. 네 아비는 사람을 패는 것 빼고 머리 쓰는 법을 몰랐는데 그런 걸 보면 날 닮았나 봐?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불냈다. 내가 냈어. 네가 하도 날 무시하고 도와줄 생각 안 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면 날 엄마로 받아들이겠지 싶어서 했어. 그런데 그 망할 CCTV인가 카메라가 있을 줄은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고생하지 말고 대놓고 불 지른 다음 모르쇠로 나올 걸 그랬다. 너 처 구하려고 애쓴 엄마로 연기할 걸 그랬어. 그리고 널 옆에서 위로했으면 그때도 넌 날 엄마로 받아들여 줬을 텐데.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 목숨이 장난감인 줄 알아? 그때 누구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했어? 그리고 엄마? 엄마가 아니라 돈이 필요했겠지. 애초에 날 찾아온 것도 늙어서 기댈 곳 없으니까 비벼보려고 찾아온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 실패해서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온 거 아니야? 네 말대로 됐고 네 천하에도 다치지 않았는데 왜 내 앞에서 와서 사람 약을 올려? 네가 내 계획과 속을 알게 된 순간 나도 너 필요 없어. 이제 빼먹지도 못하는데 너랑 봐서 뭐하니? 야, 나가. 나가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범죄자가 자기 저지른 범죄를 말하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문이 막혔고 이런 여자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연민을 느꼈던 것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번 일에 대해 남은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당신 이번 일 저지른 걸 아주 크게 후회할 거야. 징역? 그건 힘든 것도 아닐걸. 당신이 저지른 방화라는 것도 알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당신 고소할 거야. 친족 상도를 믿고 당당하게 나오나 본데 고소는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피해본 이웃집들이 당신에게 고소할 거라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는 걸 다행으로 여겨. 진짜 지옥은 당신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시작될 테니까. 어디 돈에 짓눌려서 살아보라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그 일을 단순히 저와 자신 둘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화재로 피해본 이웃집 이야기를 꺼내니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졌죠. 그 얼굴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더 이상 그 여자와 볼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죠. 저는 경찰서를 나왔고 이후 방화범인 여자와 제 유대관계가 30년 넘게 끊어졌다는 걸 증명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래야 이번 화재가 저희와는 관련이 없고 저희 역시 피해자라는 것과 함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여자를 고소할 수 있는 명목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제 어머니라는 여자는 억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됐고 방화로 인한 살인미수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물론 살인미수라는 유죄 판결에 비해 형은 5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벌은 교도소를 나왔을 때 받게 될 거라 적은 형량에 아쉽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형을 살고 나와 돈에 쫓기는 지옥 같은 삶을 보내길 바랬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먹여주고 재워주고 걱정을 덜어주는 교도소가 편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제 바람이 이뤄지는 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천천히 그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절 낳아준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2번, 3번, 4번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오히려 더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혹시나 또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라는 새끼 손톱만큼의 기대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말이죠. 거기다 저에게는 절 가장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제 가족과 제 지인들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제게 상처 주지 않을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분하고 화가 나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울분을 토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에겐 곧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질 테니 말이죠.
그리고 저도 지금의 제 삶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럼 제 긴 사연은 여기서 마치게 했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그리고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